주말이면 어김없이 숲길을 걸어요. 숲에 오면 자연이 내게 선물을 주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숲에만 오면 느껴지는 이 냄새, 숲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흙 냄새, 풀 냄새, 나무 냄새. 저는 숲에 오면 나무 껍질을 만져요. 손끝에 나무 껍질이 만져지면 그 나무의 인생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에게 얘기하죠. 참 잘 살았다. 참 잘 버텼다.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하고 만지다 보면 내 손끝에서 그 편안한,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편안한 느낌이 제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나무가 저한테 얘기를 걸죠. 너도 잘 살고 있다. 너도 잘 버틸 수 있다. 각양각색의 풀들, 나무들, 새소리, 그 불어오는 바람, 그 자연 그대로에게 집중하다 보면 내 안에서 자연이 주는 그 선물, 그 창조의 에너지, 편안함의 에너지, 일상의 분주함이 사라지고 자연이 주는 고요함 속에서 천천히 내 삶을, 또 오늘 하루를, 한 주를 다시금 생각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자, 여기는 어디냐? 여기는 저희 집 앞에 제가 직접 가꾸진 않았지만 제가 자주 오는 영종도 숲길입니다. 숲길. 자, 일단 강의에 앞서서 우리 선생님들 한번 이 숲의 느낌을 좀 이렇게 어떻게 좀 드리고 싶은데 나만 너무 좋은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숲의 느낌을 드려보기 위해서 한번 이 영상 속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들릴까 모르겠네. 한번 잠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매미 소리가 울리고요. 오, 저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바람이 불고 있고, 네, 새 소리가 울리고, 그리고 지금 이 4D면 이 땅바닥에서 이 땅바닥에서 죄송합니다. 저만 이런 걸 들리겠어. 이 땅바닥 다 솔잎이 썩은 거거든요. 솔잎. 이 솔잎 냄새며 흙 냄새며 그다음에 이런 나무들, 이 나무들이 만질 때 촉감 있거든요. 촉감. 이런 걸 이거 전해드리고 싶은데 나만 좋은 거 이거. 이거 선생님들 이거 지금 이거 어디서 듣고 있으려나? 바람 불고 있어요. 바람. 네, 진짜. 그래서일까요? 그 문학을 보게 되면 이 숲을 소재로 한 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떠오르는 시는 안도현 시인의 간격이라는 시인데요. 참, 또 우리 시인께서 이 숲에서 이 창조적인 생각이 맴돌았는지 숲의 나무들을 보면서 인간과 인간의 그 관계에 대한 탐색을 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격, 안도현. 숲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때는 몰랐다. 나무와 나무가 모여 어깨와 어깨를 대고 숲을 이루는 줄 알았다. 나무와 나무 사이 넓거나 좁은 간격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다. 벌어질 때도 최대한 벌어진, 한 대 붙으면 도저히 안 되는, 기어이 떨어져 서 있어야 하는 나무와 나무 사이. 그 간격과 간격이 모여 우르창창 숲을 이룬다는 것을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숲에 들어가 보고서야 알았다. 참. 아니, 저는 뭐 솔직히 저도 뭐 국어교사로서 문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숲에 들어오면 나무가 좋지, 또 나무와 나무 사이를 저는 볼 줄 몰랐거든요. 나무와 나무 사이. 지금 시인은 참 나무가 참 벌어져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벌어져 있는 간격들 있잖아요. 너무 가까우면 부담스럽고, 또 너무 멀리 있으면 또 뭐랄까, 또 정이 없는 것 같은 그 적절한 간격을 아마 고민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안도현 시인은 그런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 나무와 나무 사이를 보면서, 또 그 이 시를 보니까 정말 이 나무와 나무들은 정말 적절한 간격을 두고 서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를 또 이렇게 낭송하다 보니까 또 우리도 그렇잖아요. 또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너무 가까우면 또 애들한테 또 뭐랄까, 애들은 또 뭐 속된 말로 너무 들이대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또 그렇다고 또 너무 내치면 너무 또 사랑이 없어 버리는 듯한 이 적절한 이 관계 맺음, 이게 중요한데, 안도현 시인은 우리한테 이 간격연 시로 우리한테 이런 걸 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숲이란 공간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뭔가가 막 샘솟는 그런 창조적 에너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가 창의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부담스러워요, 이 단어가.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창의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스티브 잡스나 다빈치 같은 천재적인 사람들만 창의력이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창조의 시작점이 뭐냐? 창조의 시작점이 어떤 참신함,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 아니면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어떤 능력, 천재성, 이런 것이 창조적인 것이 아니라 나란 존재가 생각할 수 있고, 나란 존재가 풀꽃같이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 내 생각 자체가 창조적이라는 것, 이미 내 안에 창조적인 DNA가 흐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시작점. 창조의 시작점은 바로 내 스스로 내 생각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 자신감을 갖는 것, 그리고 나란 존재에 대한 용기를 갖는 것, 거기에 바로 우리가 창조의 시작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가 이렇게 힘있게 말씀드려도 잘 안 다가오시죠? 맞죠? 내가 창의적인 사람인가? 그래, 난 창의적인 사람이야. 이런 얘기 생각이 되십니까? 안 되시죠? 그냥 우리가 이 용기라는 것이 그냥 저절로 생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라는 것이 주사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사, 용기 주사. 맞아, 갑자기 그래. 나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래, 난 모든 생각할 거야. 이런 용기가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런 질문을 던져야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창조적이라는, 나도 뭔가 생각할 수 있는, 나도 창의적인 용기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용기는 어떻게 나올 거예요? 저는 바로 이 숲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숲이. 네? 이 숲.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창조적인 DNA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터져 나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숲과 같은, 이 자연과 같은 창조 공간 속에 거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사실 창조 에너지가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막혀 있는 거예요. 예? 마치 심근경색이 혈관이 막혀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막혀 있는 거예요. 행정 업무 해야죠, 가정일 해야죠, 또 TV에서는 온갖 우리의 생각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상황 광고들이 흘러나오죠. 집 가다 보면 생각나던 생각도 멈추죠. 이런 이 창조적인 에너지가 심근경색처럼 막혀 있다는 거예요. 창조 경색병에 걸려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런 숲이라는 공간에 와서 어떤 이 자연이라는 공간에 와서 이런 창조 공간 속에 거하면서 뭔가 나의 일상 속에서 나의 창조적 에너지를 가로막게 하는 그런 잡생각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그 잡생각으로부터 어떻게 하냐? 떠나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탈리아 피렌체를 가겠습니까? 제주도를 가겠습니까? 바로 우리 집 앞에 산책로, 또 학교 앞 산책로, 내 일상의 공간 속에서 나만의 창조적 에너지를 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거죠. 고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흐. 고흐는 사실 외톨이였거든요. 그림 실력은 뛰어나지만 굉장히 자기 고집이 세고, 그러면서도 목적의식이 강한, 주제의식이 강한, 그림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들을 대변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같이 그 예술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고갱조차도 고흐와 마을이 맞지 않아가지고 떠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고흐는 자신의 길을 자르고 정신병이 생기고, 그런 정신적인 굉장히 분열적인 어떤 그 상황 속에서도 그나마 이 고흐를 유리해줬던 것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이 자연입니다. 자연. 특별히 우리 고흐는
자연 속에 거하면서 그런 자신의 내면의 아픔들을 치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생 테오에게 쓰는 편지를 보게 되면 자연을 봐라. 자연 속에 저 빛나는 저 아름다운 노란색의 물결들. 자연 속에서는 그 뭔가 형용할 수 없는 그 의미 있는 것들이 꿈틀대고 있다. 난 그것을 그려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별히 고우가 사랑했던 나무가 뭔지 아세요, 선생님들? 아마 우리 고우 그림을 좋아했던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사이프러스라고 그렇게 나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태호에게 쓴 편지 보게 되면 이 사이프러스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저 오벨리스크와 같은 저 모습, 오벨리스크, 첨탑, 방첩탑이라고 불려지는 그 오벨리스크와 같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저 나무를 봐라. 가지가 이 사이프러스 나무가 이게 굽어지지 않거든요. 하늘을 향해 있거든요. 그 나무를 보면서 아마 고우는 무한한 자유와 자신의 꿈, 어떤 상승의 기운, 어떤 이런 것들을 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자료 화면에 나가는 이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이 사이프러스를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별이 빛나는 밤에서도 그 사이프러스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향해서 그대로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창의라는 것은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특별한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나도 뭔가를 창조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고 나만의 창조 공간 속에 들어가서 막혔던 창조 에너지가 흘러가면서 뭔가 그 에너지가 막 올라올 때 나의 삶을, 나의 국가 지식을 좀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시선으로 보는 것이 바로 창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럴 때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샤워할 때 갑자기 막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뭐 되게 지저분 얘기지만 화장실에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럴 때가 많아요. 화장실에서 갑자기 일을 보고 있는데 그거 하면서 그렇지 않으세요? 또 차에서 혼자 운전하다가 갑자기 뭔가 아이디어 탁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공간이 가만 생각하면 나만 홀로 있는 공간이에요. 오로지 나의 생각이 꿈틀대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내가 창의적이고 싶다, 내가 뭔가 창조적인 수업을 하고 싶다, 내가 수업 자료를 많이 찾고 또 창조적인 수업을 모방하는 데도 있지만 그 전에 본질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창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나만의 창조 공간을 찾아내는 겁니다. 집에서 혹은 학교에서 아니면 출근하는 그 공간 속에서 나만의 산책로, 나만의 카페, 나만의 그 아지트,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선생님이 오롯이 나만의 창조 에너지를 샘쓸 수 있는 그런 공간 속에서 가만히 자기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되게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속에서 이 새로운 시선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내가 기존에 보지 않았던, 내가 막 그 삶 속에서는 막 복잡해가지고 보이지 않았던 그 새로운 지점이 보이는 거죠. 마치 이 박상천의 통사로운 시처럼 바로 부사어의 시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박상천, 통사론. 주어와 서술어만 있으면 문장은 성립되지만 그것은 위기와 절정이 빠져버린 플롯 같다. 그는 우두커니 그녀를 바라보았다라는 문장에서 부사어 우두커니와 목적어 그녀를 제외해 버려도 그는 바라보았다는 문장은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그는 바라보았다는 행위가 뭐 그리 중요한가?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주어나 서술어가 아니라 차라리 부사어가 아닐까? 주어와 서술어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에는 눈물도 보이지 않고 가슴 설레임도 없고 한바탕 웃음도 없다. 고뇌도 없다. 우리 삶은 그처럼 결말만 있는 플롯은 아니지 않은가? 그는 힘없이 밥을 먹었다 해서 중요한 것은 그가 밥을 먹은 사실이 아니라 힘없이 먹었다는 것이다. 역사는 주어와 서술어만으로도 이루어지지만 시는 부사어를 사랑한다. 그냥 시인들은 정말 참 거짓말쟁이죠. 거짓말쟁이고 하지만 통찰이 있죠. 그는 힘없이 밥을 먹었다 해서 먹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힘없이가 중요한 거지. 힘없이. 그는 먹었다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힘없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일상의 공간 속에서는 그는 먹었다. 우린 목적, 해야 돼, 결과, 효율성 이런 것만 추구하다가 이런 창조 공간 속에 들어오면 이 부사어의 시선이 생긴다는 겁니다. 부사어의 시선이.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자꾸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이 공간 속에 들어오면 바로 이 부사어의 시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교과 지식을 바라보는 그런 통찰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원래부터 창조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창조 공간 속에서 내 이 창조의 에너지가 막혔기 때문에, 원래 있는데 막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 속에 있는 창조 공간은 어딜까? 세잔 역시 그와 같이 되게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내성적이었고, 그 세잔 또한 고흐처럼 목노주점을 만들었던 작가 그 에밀 졸라라고 있어요.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그 작가로서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친한 친구조차 세잔을 무시합니다. 실력은 있지만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상한 화가라고 자기 소설 속에 그렇게 세잔을 좀 비하하면서 표현하죠. 그러면서 세잔은 굉장히 상처를 받죠. 그렇게 친구 관계가 무너진 세잔이지만 그는 자기만의 공간 속에 들어가서 그 엑상프로박스라고 그 자기 그 고향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자기만의 집을 짓고 그곳에서 사과를 수십 년 동안 그려내는 거죠. 그래서 세잔의 사과를 보게 되면 뭐가 대단한 거냐면 역시 사과를 부사의 시선으로 바라봐요. 우리가 사과하면 뭐만 생각납니까? 그냥 빨간 사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잖아. 우리 이렇게 빨간 사과, 이렇게 빨간 사과. 그래서 세잔의 사과를 보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 사과도 있고 이렇게 보이는 사과도 있고 이렇게 보이는 사과도 있고 녹색의 사과가 있고 노란색의 사과가 있고 노르다가 빨간색 사과가 있고 그냥 수백 가지 수만 가지 사과를 세잔이 그려내죠. 그걸 보면서 피카소는 영감을 받는 거죠. 하나의 사물을 다양한 각도에서도 펼쳐내는 것이 본질을 구현해내는 것이나. 그러니까 세잔은 부사의 시선으로 사과를 그려봤기 때문에 또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거죠. 세잔의 또 성 비투아르 산이라고 또 그 세잔이 자주 갔던 그의 창조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 가게 되면 처음에는 자연 그대로의 그 산을 그립니다. 그러나 그 산을 보면서 또 영감을 받는 거죠. 세잔은 자신만의 창조 공간 속에서 누구로부터 타협하지 않는, 누구의 이야기 들리지 않는 오로지 자기만이 그려내는 성 비투아르 산. 이 자료화면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산이 처음에 자연적이다가 자연적 형태에서 점차 기하학적인 형태로 변하게 되죠. 왜냐하면 세잔은 자꾸 부사의 시선으로 이 산을 바라보니까 자연이라는 것이 막 변하는 것 같지만 결국 변하지 않은 본질은 원기둥, 구, 삼각뿔 형태의 그런 기하학적인 형태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피카소, 피카소의 입체파 화가들한테 영향을 줘서 그 다음부터 이 세잔에 의해서 추상화의 형태를 겪게 되는 겁니다. 세잔이 그런 위대한 통찰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위대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의 공간 속에서 자신만의 창조 엔진을 꿈틀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세잔은 이와 같이 자기만의 공간 속에 들어가서 위대한 통찰을 주는 많은 그림들을 그려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선생님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어떠한 수업을 하기 위해서 혹은 학급 경영을 잘 하기 위해서 나만의 창조 공간을 내가 얼마만큼 들어가고 있는가. 물론 바빠요. 학교에서는 저는 그런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있을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10분 혹은 퇴근하고 나서 또 10분 혹은 집에 가서 10분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주말에 집안일 다 도와준 다음에 모든 이들이 잠잘 때 오롯이 나만의 공간, 그 공간이 나의 서재일 수도 있고요, 나의 거실일 수도 있고 우리 집 앞에 있는 정원일 수도 있고요. 여러 공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간, 그 공간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자꾸 던져야 된다. 왜? 저는 참 모네의 그림을 많이 봅니다. 모네, 지난 시간에 마네를 이야기했죠. 자, 모네의 그림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모네의 이 건초더미 연작을 되게 좋아해요. 자, 자료를 한번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이 1900년대 초에 화가들은 건초더미 따위를 그리지 않았어요. 뭔가 멋있고 화려하고 혹은 그 성경이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그려냈어야만 했단 말이에요. 마네가 아스파라거스를 그려냈던 것처럼 모네는 이런 건초더미, 하잘것없는 건초더미죠. 진짜 하잘것없는 건초더미인데 한 장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오래 머물면서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서 그 건초더미 속에 빛나는 빛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안났습니까? 지금 이 건초더미들, 이 그림들 누가 이걸 발견했겠습니까? 근데 모네는 그걸 발견한 거죠. 왜? 자기만의 창조 공간 속에서 부사의 시선으로 자세히 보고 오래 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정리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그 용기는 어디서 오냐? 나만의 공간 속에 들어갈 때, 익숙한 것에 결별을 할 때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나의 교과 지식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부사의 시선으로 봐야 됩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서 이 교과 지식을 왜 가르쳐야 되는가? 이 교과 개념을 내가 왜 가르쳐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공간 속을 막 헤매다 보면 우리 안에서 번뜩이듯이, 정말 번뜩이듯이 새로운 통찰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삶 속에 있는, 일상 속에 있는 창조의 공간 속을 발견하시고요. 그 속에서 새로운 시선으로, 부사의 시선으로 우리 삶을, 우리 교과 지식을 살펴보는 우리 선생님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저는 다시 숲으로 가겠습니다. 안녕.